네,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이런 제도들이 더 영향을 또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만 차별적인 상승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박사님이 저희 경제TMZ 처음 오셨으니까 최근에 토제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네. 해제했다가 또 한 달 좀 지나서 바로 네, 네, 혼란이 또 있었죠. 광범위하게 4개구를 묶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원래 저는 제 생각은 그 자체가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네, 원래 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고 네.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왕 묶여 있으면 네, 풀 때는 시기를 봐서 풀어야 되는데 네. 시기가 좀 안 좋을 때 풀었단 말이에요. 좀 차라리 그 하방일 때 풀었으면 나았을 텐데. 하방이 풀었으면 나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될 만하니까 네, 풀어가지고 다시 네, 불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지만 네, 풀 때는 좀 잘 풀어야지.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막 폭등하니까 네, 또 한 달을 못 기다려. 예, 뭐 폭등한 게 아니라 호가를 계속 올려서 내놓죠. 시그널을 준 거죠. 부동산을 살리는 가보다 하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부동산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리에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면서.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묶어버렸잖아요. 광범위하게. 묶고도 뭐 불붙은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묶고도 또 언젠가는 또 풀겠지. 네, 정부의 시그널이 또 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정책 방향을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공약 나온 게 전부인데 네, 공약 나온 거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 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들어본 지가 사실 문재인 정부도 한 달 좀 지나서 뭐 미니 정책이 나왔다가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제 뚜렷하게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고 토호제는 저희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죠. 맞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정말 좀 타이밍이나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네. 오히려 참 서울시도 풀고 나서 한 2주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이제 상승하는 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거에 너무 좀 끄달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한 교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토지에 대한 혼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은 일단 박사님이 다 말씀 주셔서 네. 기본적인 건 뭐 시청자분 다 이해하실 네. 거라고 보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가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정책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실수요자를 억제하는 것이냐, 네. 투자 수요를 억제하냐, 투기 수요를 억제하냐, 구분을 좀 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 그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디테일은 있지만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양반들은 뭐 정권이 바뀌면 또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계속 이어지게 정권들이 이렇게 해왔고, 그러면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정부 어떤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집값을 규제하고 이러면 낮아질 거라는 또 기대가 계속 엇갈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이르게 됐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풀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그걸 왜 묶었겠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묶은 건데 그것이 실수요냐, 말씀드린 대로 투자냐, 투기냐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서 세제, 뭐 보유세가 우리가 딴 나라보다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대면서 천천히 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엉켜 있다고 봅니다. 엉켜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아시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 다 그러면 공감을 하시는. 근본적으로 손을 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명확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트렌드만 얘기를 했지 네. 디테일한 공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 네. 않고 세금 규제로 집을 잡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를 강제로 억제하거나 이런 네. 그 인위적인 네. 그런 강제적인 요소보다는 시장 원리 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새로 정책을 낼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장을 가계부채 때문에 아시겠죠? 5월 23일 날이요. 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도가 안 나왔어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이겁니다. 네.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또 확대됩니다. 확대 또 이거 또 지정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네. 조정지역 대상까지 추가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5월 23일 날. 네. 대선 기간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현재 정부 금융당국과 부동산 당국들이 다 네.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이 가계부채나 무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제 네. 더 이상 좌시하기 힘든 건 맞는 네, 거예요. 용인하지 그래서 않겠다.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네. 대처하셔야지 또 9월 달에 또 9월까지 해놨잖아요. 확대 재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달 되면 또 풀려나 하고 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소비자나 뭐 매도자분들만 혼동스럽고 이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서 불신이 좀 가득한 상태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부의 입장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무래도 그 보유세 같은 세금을 바꾸는 데는 국회 합의도 있고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려다 보니까 좀 과한 걸 하지 않았나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밈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게 그 오징어 게임 2에 보면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게임을 뭐 해봤어요 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나온 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보 정권일 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그 선명성을 가진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사실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토호제 같은 이런 혼란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 정부의 10년 동안 소위 말한 보수 정권의 좀 가격을 다지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마지막까지 못하고 넘어왔다 보니까 그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그렇게 오를 만한 그 힘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뭐 언제는 그게 가능해서 올라가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진보 정권의 이제 때 부동산이 오르는 이번에도 반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네, 또 보수 정부 때 좀 안정되고 네, 뭐 통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경험적으로는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 올라갈 때 정권을 잡으면 네, 그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쓰는 거고 그렇죠. 또 내려가는 시점에 정권을 잡으면 네, 또 부동산을 또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이클이 네. 정권을 잡을 때 그렇게 걸려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사이클은 어느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네, 그 떨어지는 걸 많이 막았거든요. 네, 많이 뭐, 막았어요. 예, 대출 같은 건 조금 풀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재인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 네, 정권 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대통령 이름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통령이라고 하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제 그 동안에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좀 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보 정부는 오르고 윤석열 정부는 또 네, 보수 정부는 뭐 내려가고 안정되고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단순히 최근에 이제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 가지고 잡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세금 가지고. 근데 세금으로 잡는 거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컸다는 네. 거는 뭐 특히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하면서 네. 막 가격에 전가돼 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막으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굉장히 잘못한 것도 있죠. 네.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더 폭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윤석열 정부 때는 가격이 이제 안정돼 가는데 네. 안정된데 또 불을 조금씩 지른단 말이에요. 네. 막 유동성을 막 공급한다든가 네, 푼다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공약을 보니까 유동성을 푸는 뭐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 뭐 돈 풀기 네. 이런 걸 풀면은 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자극을 하죠. 네. 또 금리도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지금 2% 기준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네. 금리도 계속 내려왔는데 물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와 있다. 네. 이런 판단하에서 내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내려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뭐 공약대로 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가 또 돈을 푼다든가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시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부동산은 규제보다도 네. 시장 기능에 맡겨놓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네, 보통은 그런데 이제 너무 뛰거나 너무 하락을 하면서 정부가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이를 더 키웠던 게 이제 지금까지 최소한의 네, 그렇죠. 개입을 해야 되겠죠. 네, 특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공급 측면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수요를 공급을 억제하는 늘리는 정책, 건데, 네, 맞습니다.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네, 부동산 거래 가격에 세금이 플러스돼서 또 거래되는 네, 전가돼 이런 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왔었으니까 부동산이 폭등할 거라는 주장에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때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다.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하지 그렇게 세금이나 뭐 이런 수요를 억눌러 가지고 가격 전가가 일어나는 형태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만약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그런 규제책이 사실 윤 정부에서도 별로 풀린 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예, 저희가 별로 풀린 경우에는 느끼기에는 많이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게 다주택자 오히려 뭐 네. 그게 핵심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규제를 좀 다주택자 푼다든지 지금 아니면 더 양도세 중과 강화한다든지.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연장됐잖아요, 1년. 네.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거는 다른 네. 거거든.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 네. 박사님이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답을 이제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잖아요. 빚내서 집 사러 끝부분에, 올랐잖아요. 네, 끝부분에 조금 네, 오르는 상승기에 문재인 정권이 탄핵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럼 급하게 잡고 인수위도 없으니까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가던 거 그냥 판단을 가야죠. 보면은, 그러니까 뒤늦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공급은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그 카드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썼죠. 네, 시장에 아주 그냥 매물 잠김 현상까지. 네. 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던져가지고 임대사업자들 집을 다 사게 만들고 이거를 박근혜 문재인의 합작 작품이라고 봐요 저는. 그걸 전세 대출 있잖아요. 전세 대출도 5억까지 올렸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네, 네, 뭐 안 가리고 소득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소득 인정소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은 근로소득에 맞춰가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방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등이 된 거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럼 사이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3년 동안 내리다가 4년 차부터 올라간 거예요. 네, 그 진보 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또 내려가는 때 잡았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대선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답이다. 근데 그 정권이 잡았을 때 그 상승기에 잡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네. 거고 상승기 끝에 잡으면 정권 중간에 내려가고 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거기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죠.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는데 4년 내내 오르다가 연말 4년 차 네, 200만 원 딱 던지니까 마지막 5년 차 들어가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진보 정권이 무조건 오른다. 그동안 그래 왔다라는 타임이 맞는 게 두 개가 있었고 하나가 있었고 네. 그러면 또 보수 정권에서는 올라간 게 반 내려간 게 반이에요. 안 맞는 얘기다. 결론은 박사님 말씀처럼 사이클이다. 상승기는 관성 따라 갈 것이고 하락기는 관성 따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받쳤잖아요. 네. 그럼 요번에 상승이 어떤 색깔이냐를 볼 때 7월에 스트레스 디지털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수요가 좀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네, 그것도 이렇게 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큰 사이클은 정부가 사실 바꿀 수는 없는데 올라갈 때 또 뭐 더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맞아요. 떨어질 때 더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인 충분하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오를 때는 다 같이 올랐고 내릴 때도 같이 내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도 한강벨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좀 주변 지역은 그대로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지역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가 나오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보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계속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데 그럼 한 채에서 내가 실수요를 할 수 있는 서울의 괜찮은 지역들만 올라가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지방 부동산들은 처분하고 있으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새로운 정부는 뭐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사님께서는?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 건 맞아요. 네, 그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한테 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부담을 많이 주고 네, 한 채는 혜택을 네. 많이 줬잖아요. 네. 값이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니까 우리나라에 그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방에 뭐 한 5채, 10채 갖고 있는 것보다 네,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뭐 값은 비슷해요. 그 10채 갖고 있는 거 서울에 네, 한 채. 네. 그럼 서울에 차라리 한 채 사자. 그 지방의 부자들도 많이 몰려와 가지고 네, 양극화가 진행된 거죠. 그렇죠. 서울 강남 같은데. 네.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양극화를 강화시킨 거는 저는 맞은 것 같아요. 네.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그리고 다주택자를 범죄시했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는. 사실 다주택자도 운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전월세 놓을 수 네. 있고 전월세에 대한 공급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공급원인데 약간 적폐 취급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이거는 부자들이 서울로 더 몰리게 하는 네, 맞습니다. 지방도 부자들이 좀 살고 제법 살았었는데 부자들이 서울로 더 몰리게 하는 현상이 바로 똘똘한 한 채죠. 예. 그래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네. 부동산 가격이 뭐 상승했느냐 오르느냐 하는 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오르질 않았잖아요. 네. 또 서울도 전체로 보면은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뭐 평균적으로 크게, 따져보면. 네, 네. 문제인 건 그런데 오르는 지역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신고가가 형성된다. 매번 계속 네. 하는 데가 극히 일부분 서울에 한 3개 구 정도, 네, 한 4개 구 뭐 정도, 몇 개 단지 뭐 이런 거지. 몇 개 단지 그것도 네. 그 주에 네. 또 강남 3구 중에서도 안 오른 지역도 있어요. 또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신고가 형성되고 네. 또 오르고 실제로 또 오른 것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수수가 있는데 그분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르질 않았다고 보는데 극소수 일부분이 올라가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됐다. 이게 원인 중에 이거를 하나가 해소할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원인 중에 똘똘한 채. 저는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 이런 것도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 이걸 갖다 좀 조화롭게 해서 서울로만 몰리는 또 서울의 네.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이후로도 그 대선 이후로 거래된 거 실거래가 이렇게 보면 뭐 다들 아실 만한 원베일리 같은 단지는 이제 25평이 45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평당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이게 이 모든 문제가 이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걸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 공시지가 합산 이런 걸 채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한 교수님은 아이디어가 정확히 없으신가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한 채가 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세 채가 있다. 지금 현재는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 30억짜리 한 채, 네네. 지방에 10억짜리 세 채. 이러면
푼 30억이지만 이 네네. 부분은 다주택자고 이 부분은 실거주자니까 여기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됐어요. 예, 그 그렇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거의 받아들이는 상태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세제 내용은 네. 요번에 정치적 상황이 없었으면 그게 좀 네. 정착됐을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일부는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 어느 금액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안들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네. 그걸 이제 확대하자는 게 지금 네. 주 추세예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된 것 더 같은데 확대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손을 대려면 시간이 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시장을 강제로 이렇게 제어하는 형태를 안 취할 거니까 네. 그러면 공급 확대에 종점을 준다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말씀하신 게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어떤 세제 혜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약간 악마화된 경향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 다른 자산보다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네. 그럼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주택 시장의 전세 전월세가 좀 안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주택 시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다는 걸 정부 당국자들도 다 알아요. 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잘 믹스를 해서 써야 되는데 네. 이걸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있는 양반들이 정치 이념으로 갈라치기로 네. 징벌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 이상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심하면 무주택자들조차도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공산주의냐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심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혜택을 줘도 안 되고 중점을 해서 쭉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쪽을 치니까 다주택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네, 볼 때 그건 임대사업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 정부부터는 그런 거를 네. 여야 가리지 말고 좀 같이 하면 좋은 대안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은 전 정부보다는 이제 국회하고 행정부가 이제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네, 좀 맞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안이 좀 더 확대되길 바라고 그러면 이제 금리 얘기하고 한도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배울 때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은 올라간다는 건데 그 이후로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별로 반응은 없거든요. 별로 반응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DSR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시장이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 가격에는 추격 매수를 안 하시는 건지 그게 약간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지금 이제 한도도 줄이고 금리가 내려가는 이 매크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크죠. 그렇죠. 금리가 네. 굉장히 크죠.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 규제. 네. 금융 규제도 굉장히 크죠. 그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큰데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내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봤는데 계속 내렸어요. 네, 뭐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내수가 너무 안 좋고 네. 그런 한국은행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요. 네. 경기 침체가 곧 있을 것이다. 이런 뭐 판단을 했다고 이제 봐요. 뭐 0.8 예상하니까 낮춰야 네. 되겠죠. 0점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예측치가 경제 성장률이. 네. 그래서 그런 예측이 하니까 금리는 내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금리를 내린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렸어요. 내리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면서 했죠. 네. 내리긴 내리는데 금리를. 근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그렇죠.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하고 2%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잘못하면 그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죠. 네.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면은 네. 역대로 없던 일이거든요. 금리 차이가 2%는 네. 역대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그렇게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뭐 경기 침체가 목전에 있다 그러면 안 내릴 수가 없죠. 그건 네. 내려야 되겠죠. 반드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금리를 좀 많이 내리지 않았나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인이 되고 또 새로운 정부도 엄청난 부담이 되죠. 네. 지금 새로운 정부는 정책을 필 때 부담감을 굉장히 느낄 거예요. 네. 국회도 장악하고 있죠. 네. 또 행정부 장악하고 있죠. 부담감이 엄청나죠. 네, 이제 남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남을 돼버렸죠. 탓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정책을 폈을 때 실패했을 때 남 탓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과거의 정책들을 잘 반영을 해서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그 세금 정책, 네. 또 윤석열 정부 때 그 유동성 공급하는 실패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새로운 정책을 피면은 저는 잘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네. 이미 그 과거에 잘못한 네, 정책들을 학습 알고 효과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일단 기대감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하는 원인으로서 이제 너무 징벌적인 세금이었다라고 본다면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돼줘야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소화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서울에 뭐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나름 뭐 재건축 재개발 속도 내겠다고 했는데 별로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다는 느낌도 없고, 그러면 현재 정부도 사기 신도시 얘기를 했다가 사기 신도시는 이제 정책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게 된다고 해도 십몇 년 후니까 뭐 당장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공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네. 텐데 명료한 건 없고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네, 다 뭐 두루뭉술을 청년 합니다. 지원하겠다. 뭐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게 사기 신도시라는 단어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죠.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워딩을 잘 볼 게 뭐가 있냐면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 그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럼 공급을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발표를 안 했어요. 네. 안 해서 지금 이제 또 질문을 제가 받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부의 의지인데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두 개 지역 하남 왕숙지구하고 교산지구 이쪽은 네. 이미 계양지구 이쪽은 100%다 보상이 됐고 지작물 철거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작물 철거는 그 소송 거치면서 문제가 있으면 네. 충분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사전 분양을 네. 했죠. 네. 그것도 또 본청약을 안 하고 또 딜레이하다가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문제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미분양된 것들을 건설사를 보존해 주다 보니까 이 물량이 나오면은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기다리니까 안 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네, 속도 조절한 죽여놨어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해서 계속 서울이 올라오는데도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아마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할 거 없이 비판받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걸 이 같은 진보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택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PF 문제를 명분 삼을 수 있지만 네. 여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PF 지금 3년 동안 끌어왔지만 답이 없잖아요. 근데 뭐 해결도 안 인증 되고. 정리해야 돼요. 그죠? 네. 이복현 원장이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 다 표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네. 정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정부는 그건 정리하는 거 가면서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거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네.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6개월 지나면 이제 막 비판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6개월 전에 발표할 것 같거든요. 네. 3기 신도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명이 맨 마지막에 선정됐잖아요. 네. 빼고 나머지 앞에 그 6군데는요. 지금 99.9% 100% 이렇게 다 토지 보상은 끝났고요. 네, 보상 끝났고. 지작물 철거도 그전에는 50% 60%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요. 이게 또 90%다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의지만 가지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언제 분양하겠다까지 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발표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언제 이번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발표할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PF의 문제와 네. 이 공급의 문제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네.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을 안 주되 신호는 줄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3기 신도시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번 그러면 정부에 분명히 돼야죠. 시장에 이게 분양가도 또 문제예요. 분양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분양가. 그거에 대해서 또 공약 중에 한 줄을 이상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고분양가에 대해서 뭐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하면 안 된다. 뭐 대충 이렇게 그런 내용인 거죠. 흘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지를 둔 네, 거예요. 얼마가 비싼지는 모르겠으나 비싸면 안 네, 된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판단하기가 좀 모호한 그렇죠, 거예요. 모호한 이게, 거죠. 이게 공공택지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간 분양가를 뭐 상한제를 하겠다는 건지 국힘처럼 분양가 낮추겠다, 용적률 높여서 딱 이런 워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60일에서 한 100일 사이 네. 이 안에 나오면 제일 좋고 6개월 안은 늦어도 나올 것 같다 신호가.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에서는 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공급은. 네.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한다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다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네. 공공성 기여 원칙 강화 원칙 하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조합원분들은. 네.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기부 체납을 줄이고 막 이런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약간 제동을 건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사업성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를 재건축 재개발 지정을 다 해가지고 좀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순환 개발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다음 뭐 어떤 욕심 있으신지 그냥 막 풀어놨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희망 고문이 현장마다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번 정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러면 확실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데를 빨리빨리 해주고 네. 다 늘어놓지 않고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격이 있잖아요. 아 이건 지금 안 된다, 늦게 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같이 정리를 보시면 좀 좋을 해야 것 될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공급도 예측이 좀 가능해지는 네. 거죠. 아 적긴 적지만 몇 개 나온다. 예측이 가능해야 이제 시장이 좀 대처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황기신호 씨는 뭐 6개월 안에 발표가 아니라 6개월 안에 뭔가 좀 나와야 될 게 하반기만 되면 서울의 공급이 이제 아이, 그럼요. 말라갑니다. 아, 말라가기 그럼요. 때문에 난리 납니다. 6개월이 아니라 제 마음은 한 달 안에 좀 어떻게 뭔가 저도 그렇게 시행령을 좀 생각합니다.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별로 없다. 지금 맞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좀 상쇄할 만한 공급 뉴스가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또 이게 폼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